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짧은 휴가 재충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제가 비례대표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글도 누가 올리셨던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니고 휴가 다녀왔습니다. 기계 대 인간의 승부에서 인간의 첫 승을 제가 알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모든 조간신문 1면에서 인간의 승리를 썼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조간신문들 1면에서 이 인간의 승리에 대해서 어떤 제목을 썼는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동아일보인데요. 창의성과 집념이 바로 희망이다. 인간 이세돌이 알파고의 허점을 차단해서 3연패 뒤 첫 승을 한 기사 제목에 대해서 창의성과 집념이 바로 기계와 다른 우리 인간들의 희망이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거창하게 인간이 기계에 대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집념과 희망이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인데요. 한국일보는 제목 어떻게 달았을까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인류의 자존심이 웃었다. 이세돌 구단이 활짝 웃는 모습 저는 이번 대국에서 어제 처음 봤습니다. 알파고와의 네 번째 대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인간 대표 이세돌 구단을 응원했는데 이겼습니다. 인류의 자존심이 웃었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럼 조선일보는 어떤 제목 달았을지 궁금해집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 1면인데요. 영어 제목 들어놨습니다. Resigns. 인공지능이 항복했다. 알파고가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손이 없기 때문에 알파고는 실제로 돌을 던지지 못했고 Resign, 나 항복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떴는데 오늘 조선일보 1면 기사 제목은 Resign, 기계가 항복했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1면 제목은 인간 승리인데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웃으면서 보고 있는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알파고 팀이 어제 패배로 분주해졌습니다. 알파고의 두뇌가 있는 슈퍼컴퓨터가 있는 이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직원이 과열된 알파고의 뇌 중앙 처리 장치를 심각하게 검사하고 있는 모습 한 장의 사진으로 실렸습니다. 알파고도 열받았나 봅니다. 네, 내일 드디어 5번째 경기가 있는데 제 바람은 이세돌 구단이 한 번 더 이겼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떤 승부가 될지 잠시 후 예측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네, 정치권 소식과 관련해서 만평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 그림판입니다. 제목은 인간 승리, 초사이어인 이세돌 손오공인가요? 진화를 하면서 기계만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진화를 했다라는 건데 그 옆에 보니까 초사이어인이 아니라 초철새인이라고 돼 있네요. 한길, 김한길 당대표를 말하는 건가요? 이것도 탈당하는 거 아니냐? 제목은 인간 승리인데 한길의 신문이 아주 교묘하게 비꼬았습니다. 과연 김한길 공동대표는 또 한 번 국민의당을 탈당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다시 더불어로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불출마하는 걸까요? 김한길 공동당 대표의 향후 포석은 과연 무엇인지 잠시 후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역시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에서 이 경선 여부 발표를 안 해서 정말 윤상현 의원의 말대로 뭔가 작전이 있었던 건 아니냐는 의심도 받았는데 어제 드러났습니다. 경선가는 김무성, 서청원, 이인재 최고위원들 경선의 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경환 전 장관은 단수 추천. 그 지역구에 최경환 예비후보 혼자 등록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는 과연 이 윤상현 의원의 공천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오늘 중차대한 발표가 있다라고 예고를 한 만큼 아마도 윤상현 의원의 공천 여부에 대해서 오늘 이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선거가 어느덧 3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대진표가 확정된 곳은 지역구 253곳 중 19곳 뿐이다. 이거 모두 깜깜이 총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구 대진표 확정도 안 됐고요. 누가 붙는지도 확정이 안 됐고요. 심지어 내 지역구에서 누가 나오는지도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유권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오늘 돌직구쇼는 기계에 대한 인간의 첫 승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인간 승리, 희망과 집념이 인간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첫 승을 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시죠. 인간 승리, 조금 전 신문 읽어주는 남자 때 각 조간신문의 제목들을 하도 재미있게 표현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동아일보는 인간 승리, 조선일보는 리자인스, 독특한 제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알파고도 패배의 교훈을 겪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저만 속이 시원한지요? 이상희 기자가 그 알파고의 패배 순간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그동안의 부담감을 덜어낸 이세돌 구단은 마침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경기만 이기고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 덕택에 그래도 오늘 한 판이라도 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대국을 치렀던 이세돌 구단. 인류를 대표해 인공지능 알파고를 상대로 처음 승리를 따낸 이번 대국은 어떤 승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1승은 정말 좀 그전에 모았고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그런 1승, 정말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그런 1승이 아닌가. 정말 기쁘고요. 알파고를 개발한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 경영자는 이세돌 구단의 압박에 알파고가 실수를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s a real testament to Mr. Lee's incredible fighting spirit that he was able to play so brilliantly today after 3 defeats. 벼랑 끝에서 경이로운 1승을 따낸 이세돌 구단.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다음 경기를 기약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수입니다. 어쩌면 이 기계와 인간의 바둑 대결, 처음부터 인간이 불리한 대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파고는 띡똑 1초당 10만 개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02개의 CPU와 구글 서버 1000여 대 등 이른바 수백 명의 훈수꾼과 수천 개의 뇌가 알파고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 한 사람이 이 수천 개의 뇌를 지닌 컴퓨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처음부터 불공정했던 게임일지도 모릅니다만 인간 이세돌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세영 위원님, 알파고는 손이 없는데 보통 이 바둑 경기에서 패했다면 돌을 던지다라고 하는데 아니 알파고가 어떤 식으로 돌을 던졌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공개된 알파고와의 대국에서는 알파고가 패배한 적이 없었죠. 예. 판후이 2단과에서도 5대 0으로 전승을 했고 궁금했는데요. 저도 어저께 TV를 통해서 지켜봤는데 팝업창이 뜨더군요. 아, 팝업 손이 없기 때문에 팝업창이 띡 뜨는군요. 연결된 모니터에 저렇게 팝업창이 뜨면서 알파고 리자인스. 나는 알파고는 사퇴한다죠. 예. 그렇게 해서 패배를 시인하는 그런 팝업창이 떴고요. 같이 두던 그 아자왕이 흑돌 2개를 이제 내려놓음으로써 이렇게 됐는데요. 어저께 저도 이제 흥미롭게 지켜봤는데 바둑을 잘 모르지만 그 이세돌 구단이 그 초읽기에 몰리면서 막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자가 마감 시간 앞두고서 데스크가 막 야단치는데 하는 모습이랑 똑같더라고요. 너무나 빙의가 돼서 제가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저도 정말 좋았습니다. 아마 지켜보는 기자들도 인간이기에 그 밖에서 보고 있는 내외신 기자들이 다 환호성을 울리면서 했던 것이야. 역시 인간의 대표로서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인간계의 대표 선수로서 우리 이세돌 선수가 그래도 값진 승리를 거뒀는데 알파고의 원리상 정 의원님, 알파고가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알파고 스스로 승률을 계산한다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는데 초반에 3연승을 거둔 알파고가 4국 이세돌 선수와의 4번째 경기를 앞서서 알파고 스스로 이번 게임에서 내가 이길 확률이 7, 80%다. 기계도 자만을 하더군요. 우리가 어저께 갑자기 이렇게 승리라는 걸 보고서 그런 얘기가 바로 나왔어요. 혹시 한 번은 져주기로 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우리 논설위원들이 이제 모여서 예. 대국을 보면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 번은 저주로 된 거 아니야? 그 실제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유전자로 생각하면은 한 번은 져주는 게 자기 DNA상 좋거든요. 증식을 예. 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답니다. 알파고는요, 철저하게 이기는 걸로만 세팅이 돼 있어서 일부러 져준다든가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길이고, 정말 이세돌 군환의 직관과 승부수로 이렇게 이긴 것입니다. 예, 알파고도 패배의 쓴맛. 안 지려고 알파고가 불리한 상황에서 30수를 더 뒀다. 그런데 결국 끝에 본인 스스로 내가 이 게임에서 이길 승률은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직감하자 알파고가 팝업 메시지를 띄운 셈인데, 임윤선 변호사님, 사실은 좀 안타까웠던 게 세 번째 경기 때도 우리 이세돌 구단이 졌는데 그때가 하필 또 결혼 10주년이었다. 결혼 10주년이었습니다. 네, 3연패를 마쳤을 때가 하필이면 결혼 10주년이었고요. 오늘 조선일보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 하면은 뭐 거침없는 언행, 눈치 보지 않는 언행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별명도 샌돌인데, 예. 이 샌돌이가 3연패 뒤에는 계속 한국 귀염미 관련자들한테 죄송합니다 하면서 머리를 읊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계속해서 마음고생을 한 데에다가 더더욱 3국을 졌을 때는 하필이면 결혼 10주년, 결혼을 일찍 했어요. 일찍 했네요. 네, 딸도 커요. 이제 33살인데 10주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랑 호텔방에서 손을 잡고 우리 다음 주 제주도 여행 가서 우리가 그때 가서 생일 케이크를 자르자라고 하고 있는데 10주년 파티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제대로 10주년 파티 합시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하고 벨이 울리더래요. 호텔방 호텔방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래서 딱 나갔더니 호텔 직원이 예쁜 봄꽃이랑 카드를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카드는 누구한테 온 거냐? 바로 데미스 허서비스 알파고 CEO가 예. 결혼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샴페인과 함께 그걸 건넸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속이 뒤틀린 건가? 이거 약 올리는 겁니까? 뭡니까? 그냥 순수한 축하로 봐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랬겠죠? 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은 그런데 이제 샴페인을 먹기보다는 이세돌 구단이 누굽니까? 조금 힘들고 그래서 과정 중에서 끊었던 담배도 베란다에 나가서 몰래 피우면서 바둑판을 보면서 한숨도 쉬었지만 이세돌 네. 구단이 누구겠습니까? 강한 정신력. 프로 구단들을 방으로 초대를 해서 프로 구단들과 끊임없이 1, 2, 3국을 다시 복귀하면서 예. 공부를 하고 힘들다는 소리를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세지 않으면서 알파고도 약점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그날 밤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날 밤에 예언대로 결국 다음 경기에서 우리 이세돌 구단이 이겼는데 네. 박 교수님,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의 예측할 수 없었던 한 수 한 수에 알파고가 계속 당황을 해서 이 기계적인 버그 현상을 보였다고 하는데, 기계만 진화하는 게 아니라 역시 인간의 진화 속도가 빨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바둑에 대해서 그렇게 식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바둑 이야기는 하기 힘들지 몰라도, 저는 방금 어제가 인간 승리를 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인간하고 기계가 싸웠다면 둘 다 승리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둘 다 승리한 거다. 정말 그 이세돌은 아까 바로 신의 한 수다 그래가지고 어떤 창의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기계도 예기치 못한 수를 가지고 또 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3연패 끝에. 아니, 알파고가 1초에 10만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니까 그 이외의 수를 위의 생각한 수를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예.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고, 예. 또 하나가 내일 하는 것도 흙으로 한번 또 이기고 싶다. 이 도전정신, 창의와 도전정신이 있고, 반면에 저는 이제 그 알파고가 졌다고 해서 인간보다 못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예.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농담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뭐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제 여자의 말을 잘 그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하잖아요. 저는 안 믿었어요. 내비게이션 뭔가 지름길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아는 길로 갔었는데, 예. 저는 기계를 이제 믿을 수 있구나. 어. 참 사람이 기계를 멋지게 만들어냈구나. 예. 어떻게 보면 인간과 기계의 모든 승리를 보여줬다고 보고, 뭐 이따 정치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어제 그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정치 생각을 하니까 뭐 단수공천, 경선, 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뭐 김한길 의원, 너무나 칙칙한 거예요, 정치 이야기가. 칙칙하다. 창의성도 없고 도전성도 없고 또 알파고 같이 치밀함도 없고. 예. 하여튼 저는 그래서 알파고를 비례대표 영입하죠? 그 좋은 이야기네요. 예. 근데 어제 봤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버그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이세돌 구단의 라이벌인 중국의 커제. 예. 커제가 또 어제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보고 또 말을 바꿨다는데
이게 세기의 대결이 아무래도 이세돌 구단한테 집중되니까 예.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예. 처음에 이세돌 구단이 지고 나니까 커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세돌은 이겼지만 나를 이길 수는 없을 거다, 알파고가. 그러다가 이제 대국을 두다 보니까 너무 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제도 같이 자기가 허언했다가 실수할까봐 같은 조건이면 나도 질 가능성이 없다고 또 말을 바꿨어요. 예. 그러다가 이세돌 구단이 진짜 신승을 거두면서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니까 아, 이번에 첫 승리로 나도 이제 알파고를 이게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또 말을 바꿨는데 예. 결국은 나를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 진짜 이세돌 구단이 이번에 전 세계에 보여준 메시지가 아주 뭐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세돌 구단 하면은 이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요. 이세돌 구단의 큰 형도 바둑 프로 바둑 기사였다가 네. 이제 감독하시잖아요. 작은 형 이름이 이제 아버님이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 이름을 그 다음부터는 다 둘째 아들은 이 차돌, 셋째 이름은 이 세돌로 지은 거예요. 차돌, 네, 세돌. 차돌, 세돌인데 아버님이 이제 차돌이 둘 차남한테도 바둑을 가르치다가 아이고 이 녀석은 머리가 나빠서 바둑은 안 되겠다. 그러고 바둑을 포기시키고 일반고로 진학을 시켰대요. 그래서 머리 나빠서 바둑을 못한 그 차돌 서울대 컴공과 입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제일 머리 나쁜 사람은 바로 서울대 컴공과 입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알파고 같은 거 하나 만들면 되겠는데 정성희 위원님 어제 근데 경기를 보면서 괴담 아닌 괴담이 지금 돌고 있는데 오늘 돌직구쇼에서 가장 발빠르게 진실 혹은 거짓 규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알파고가 일부러 져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강하게 돌고 있는데 이른바 알파고가 한 번도 공식성상에서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져줌으로써 뭐 이세돌의 명예도 좀 살려주고 한번 져줌으로써 자기가 진화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고 있는데 정 의원님 아까 뭐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이거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저도 사실 그런 의문을 기자다 보니까 갖고 있어서 인공지능이 자각을 하면은 증식을 위해서 사실은 한 번쯤 져주는 그런 수를 쓸 수도 있겠다. 인간이라면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어저께 알파고의 CEO가 말했죠. 그렇지 않다고. 철저하게 알파고는 이기는 수로만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지 않고요. 전력 투구했다? 예, 79번, 그 179번이 중앙에 들어가서 한번 딱 들어가니까 100이죠. 들어가니까 판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서 예상 못한 수가 나오니까 알파고가 당황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수를 한 서너 번도 놓으면서 이제 패색이 이렇게 짙어지게 된 거고요.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다. 네. 알파고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고가 일부러 져준 게 아니다. 유 실장님.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유, 알파고도 사회생활 할 줄 아네. 알파고도 사회생활 생각까지 할 줄 이제 안다. 나오는데, 예. 저는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바둑보다 약간 이제 부가적인 이야기인데, 이세돌 구단을 보면, 저한테는 천재소년, 뭐 청년기사 이런 이미지로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패배한 이제 씁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좀 남자가 된 듯한 느낌? 소년이 아니라 소년이 청년이 아니라 이제 아니라 남자. 예. 이제 뭐 페이소스와 이제 패배 쓴맛도 볼 줄 아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결국은 이겨내는 네. 뭐 이게 좀 우리 사회에 특히 이제 좀 남성들한테 던진 메시지들이 많을 것 같고, 또 여성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지금 자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하루는 예. 송중기보다 인기가 좋았어요. 너무나 멋있다, 이런 부분.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제가 약간 우려가 되는 파급 효과는, 우리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빠르게 AI 총괄 지원팀을 지난주에 발족을 시켰다고 합니다. 공무원 네. 4명, S3 연구원 1명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어디 보고서 내라고 하고 예산 조금 지원해 줄 테니까 예. 감사받으라고 하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좀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분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뭐 인간 알파고를 뛰어넘어라 이런 책을 쓰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니까. 예. 예. 첫 번째 의혹에 대한 것, 거짓이다. 알파고가 일부러 져준 것은 아니다. 알파고는 이기게끔만 설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력으로 진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특히 인터넷상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기원 측에서 구글에게 아니 게임 불공평하다. 알파고는 이세돌 구단이 어떻게 두는지 기보에 대한 정보가 다 있어서 훈련이 돼 있는데 알파고의 바둑 스타일이라든지 알파고의 기보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세돌이 불리한 거 아니냐. 내놔라.
라고 요구를 했었다라는 설도 있는데 이거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까? 비공식적으로 한국기원에서 구글 측에 알파고가 했던 기보를 좀 달라라고 요구를 한 적은 있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네티즌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거 일종의 정보 비대칭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알파고는 5,000년간의 기보를 다 가지고 있고 사실은 우리 이세돌 구단은 계약하기 이전까지도 이게 몰랐다는 거예요. 상대가 누군지. 계약서에 사인하고서 딱 열어보니까 상대가 기계라는 거를 알았었고요. 그런데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조건도 그 계약서에 포함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은 기계랑 대국을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우리 기원 측에서는 한국 기원 측에서는 이 상황을 알았으니까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주지 않았고요. 구글 측에서. 그런데 더 이상은 요구하지 않았답니다. 왜? 이세돌 구단의 승리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답니다. 예. 이세돌 구단 이제 마지막 5번째 경기를 오늘은 하루 쉬고 내일 앞두고 있는데 백돌이 아니라 흑돌을 먼저 집었다.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흑돌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역시 인간의 대표로서의 어떤 승부정신, 도전정신, 이세돌 구단의 5번째 승리, 경기 승리를 저희가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정치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시죠. 총선 D-30 여야야 공천 대진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대진표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더 허다합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각자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당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의석수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이한구의 칼잡이 윤상현 TK는 과연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른바 막말 파동으로 윤상현 의원 사실 경선에서 배제되는 거 아니냐, 공천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아직까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동아일보 1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윤상현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불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당내에서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라는 단독 기사 오늘 조간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윤태호 실장님 가장 궁금한 게 윤상현 의원 그리고 대구로 가면은 유승민 의원 및 진박 어벤져스. 그렇죠. 그래 아직 안 나왔어요. 공천 여부.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가 이번 공천의 새누리당 공천의 상징은 단연 유승민이다. 예. 뭐 모두가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유승민이 사냐 죽냐. 그렇죠. 최고 관심사인데 이제는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는 윤상현 의원이 더 관심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유승민 두 사람이 이제 관심사가 됐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친박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일단 윤상현 의원을 마음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보호하고 싶겠죠. 네. 하지만 수도권 선거에 너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성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박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넣은 거. 이 부분이 큰 대목이 있고 두 번째로는 친박 입장에서 생각할 때 윤상현 의원을 살린다면은 다른 비박 의원들한테 칼을 댈 명분이 사라진다는 거죠. 예. 아니 윤상현은 그런 사고를 쳤는데도 보호하면서 우리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추풍낙엽이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의 대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눈물을 머금고라도 좀 윤상현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두 가지 생각을 좀 합리적으로 해본다면요. 예. 물론 결과는 두고 봐야 아는 겁니다만은 윤상현 의원을 살린다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생각하는 혁신은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돌파구를 삼기 위해서는 윤상현 의원이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김무성 대표 얘기도 좀 해볼 건데 사실은 김무성 대표의 공천 여부를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서 혹시 뭐 작전이 있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그렇죠. 결국엔 뭐 경선하기로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의 공천을 이제 잡아놓은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하고 뭐 딜 쪽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살생부 문제는 어찌됐든 덮었는데 네. 이게 녹취 파일 이야기가 나오면 이걸 다시 꺼내가지고 예. 뭔가를 비등하게 보려고 하는 게 너무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다 갖다 대가지고 하고 덮었던 걸 다시 끄집어내냐라는 데 대해가지고 이건 개파의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의 타격을 주는 행위다라는 네. 비판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문제는 이제 처리하고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박 교수님, 정치 전문가시니까 오늘 동아일보 1면에서 윤상현 불출마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1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자꾸 바둑 얘기를 해서 수가 불출마밖에 없는 겁니까? 예.
불출마로 가다가 잡힌다면은 사실 새누리당은 공천에 그 얽힌 그 탈해를 많이 풀 수 있는 계기는 됩니다. 좋은 수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윤상현 의원의 사건은 새누리당의 어떤 공천의 그 본물을 좀 터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윤 실장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이제 유승민이에요. 예. 개그의 유승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충 방향을 지금까지 진행을 봐서는 방향이 보이거든요. 다만 그것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당내에 분란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 거는 아마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게 예. 저는 이제 동아일보가 특종이라기보다도 제대로 그 길을 갖다가 한 수 팁을 새누리당한테 저는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의 공천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 공천이 끝까지 지금 예. 계파 간의 어떤 그 이 정치 공학적인 그 노름 같은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국민을 쳐다보는 공천이 전혀 없어요. 뭐 비례대표제를 걸다 보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이제 보이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새누리당 공천은 어쩌면 윤상현 의원이 불출마를 함으로 해서 또 화약고가 다시 좀 잠재워질 수도 있다. 예.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불출마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전략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상현과 유승민 카드를 두고서 일강에서는 카드 딜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박에서 윤상현을 불출마로 쳐낼 테니 우리도 유승민 쳐내겠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설이 지금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정 의원님 설마요? 네, 설마가 또 사람 남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부담을 이제 덜게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 조사에서는 여러 번 나왔지만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카드로는 지금 어떻게든 안 되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과의 안 될 명분도 없고요. 실제로 나가서 이길 가능성도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나온 얘기로는 유승민 의원과 이재만 전 동부청장을 같이 하차시키면서 예. 뭐 강력한 제3의 주자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뭐 고려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얘기한 대로 아까 길을 터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방법을 할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이 만약에 윤상현 의원을 사퇴를 뭐 시키면 이제 예. 불출마를 본인이 선언하는 형식이지만 사실상은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사퇴하게 안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부담을 덜게 될 것이고요. 덜게 될 것이고 오늘 저도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유승민 의원이 이제 뭐 만약에 공천을 못 받게 되면은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한 어떤 그 방법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오늘 뭐 그 나오는 거는 쇼킹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한구 공관위원장 어저께 이렇게 말했거든요. 14일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오늘이죠. 오늘이거든요. 예. TK과 수도권에 대폭 물갈이가 시사가 되는데 유승민 의원 저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떤 결과는 예상이 됩니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4일 오늘이 가장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서울 및 수도권과 관심지역 대구에서 깜짝 놀랄 만큼의 물갈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는데 김병민 의원님 예. 윤상현 의원이야 막말을 했던 잘못이 있어서 출마 못한다 손 쳐도 친박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은 뭐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유승민 의원마저 컷오프 된다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얘기 나올 법도 한데요. 당내 분란이 있을 수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말 나올 거고요. 있을 여지가 굉장히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천의 과정 오늘 있을 공천의 과정을 단언컨대 좀 예측을 해보자라면 함부로 칼날을 마구 휘두르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중론이에요. 지금의 청와대를 비롯한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과반 의석 어림없다. 그래서 만약에 180석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상황에서 160석에서 180석 사이냐를 놓고 본다라면 정치라는 게 나랑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나랑 뜻이 맞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같이 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정치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속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했다가 공천에서 바둑 얘기를 하시지만 한 수 한 수를 잘못 뒀다가는 판 자체가 아예 엉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천의 과정을 보시면 어저께자로 단수 공천했던 사람들 네. 특히나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단수 공천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자로 이한구 위원장이 얘기했던 핵심은 결국은
강남, 서초, 송파라고 볼 수 있는 혹은 TK, PK로 볼 수 있는 여당의 우세 지역은 이양구 위원장 기사 내용을 보니까 비례대표나 진배 없는 지역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예. 그런 지역에서 아마 누구를 가지고 공천을 주더라도 선거의 전체 판세에 영향이 없을 때를 가지고 먼저 흔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지금 김무성 대표의 소위 말하는 측근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천 발표가 다 안 나고 있어요. 예. 특히 어제 여러 군데가 났지만 가장 핵심 측근으로 보여지는 김성태 의원 지역이 아직 발표가 안 나고. 김무성 대표의 핵심 측근 지역도 발표가 안 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물론 경선의 발표긴 하지만 안동에서 권오을 의원이라고 또 누가 뭐래도 김무성 의원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예.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과연 공천이 다 끝나고 났을 때 김무성 대표의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예. 부분들도 굉장히 당내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김무성 대표 입지 얘기하셔서 오늘 새로운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회의실 뒤에 있는 이 백판의 문구, 백판의 그림 바뀔 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또 새로운 판이 등장을 했습니다. 회의실 사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따끈따끈한 회의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의 제목은 김 대표가 등장을 했다. 김 대표가 전면에 등장을 했다. 아무래도 윤상현 의원 사건으로 인해서 이한구 대 김무성 이 두 명의 정치력 대결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승기를 잡지 않았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때마침 새누리당 회의실 백판에 김 대표가 환하게 웃고 있으면서 빨간 옷을 입은 아이를 든 사진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뭐 뒤에 문구는 계약서를 아예 쓰세요 라는 얘기인데 국민과의 약속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계약서를 쓰고 따져 묻겠다 라는 얘기긴 한데 그 문구보다 김 대표 사진이 한가운데 실린 게 주목이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 상황을 보면요. 김병민 위원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일단 친박계에서 수도권 비강남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좀 욕심을 버린 것 같아요. 예컨대 뭐 김성태 의원은 아직 발표가 안 났지만은 되겠죠. 그 안 되면 경쟁력이 워낙 앞서는 분인데 예. 예를 들어 뭐 정두원, 김용태 이런 분들이 쭉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여기 우리 대체제도 없는 쪽에 대해 가지고는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쭉 보낸 것 같고 이제 남은 거는 강남하고 이제 TK 지역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는 건데 김병민 의원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숫자 전체도 많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1순위죠. 그럼 2순위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좀 덜 들어가더라도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전체 숫자가 많은 거. 이거냐? 예. 아니면 전체 숫자가 조금 작더라도 내가 가까운 사람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 영향력이 우리가 크게 행사할 수 있느냐. 두 가지 선택이거든요. 예. 뭐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당인이라면은 내가 조금 가까운 사람들이 덜 들어가더라도 전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모범 답안이죠. 근데 저는 솔직히 청와대나 이 친박계가 생각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어떤 걸 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범답안 아닌 답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크다. 그렇죠. 사람은 알파고가 아니니까. 사람은 알파고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유승민 의원에서 그래서 공천을 안 줘요. 안 주면 무소속으로 나올 텐데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지금 더 높은 상황 아닌가요? 그거는 장담 못하는 거죠. 아니, 선거가 근데 어떻게 이제 이게 있는 거죠. 아. 당선 가능성이 높더라도 예.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새누리당 얘기 나와서 그런데 비례대표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예. 여당 비례대표에 609명이 몰렸다. 어디 장사진을 쳤다 그러고요. 유명한 분들 많네요. 여기에 지금 가장 대세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돌에 딱 같이 등에 엎여 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조은현 구단이. 조은현 구단. 예, 나오셔갖고 예. 이 알파고의 승리에 나도 이제 진짜 인류를 위해서 한몫하시겠다고 나오신 것 같고요. 또 허정무 전 국가대표 감독도 비례대표 신청해서 깜짝 놀랐고 허정무 감독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을 예. 했어요. 로버트 할리라고 방송인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일 씨라고 합니다. 로버트 할리 씨도. 예, 이분도 신청을 했고 609명이 신청했다는데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했던 비례대표 숫자보다 월등히 배 이상 많은 숫자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동안 새누리당 비례대표에서 정말 훌륭한 분들 모셔갖고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사람들의 기대감을 촉발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다만 약간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비례대표 공모를 하면서 5가지 유형을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는 공천을 주겠다라고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국가개혁을
이뤄낼 적임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출생, 고령화, 청년 일자리 같은 국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 세 번째 기준이 국민 감동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빼고 전부 국민 감동 인물에 해당하는 이런 약간 이미지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물론 번호가 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진짜 국가 당면 과제를 개혁할 만한 소위 말하는 조은영 구단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알파고 사태에 대한 인공지능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정책 수행자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의원이 굉장히 저랑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은현 구단이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세돌이가 져가지고 3패한 다음에 충격입니다. 그래서 바둑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습니다. 이거 설득력 있습니까? 저는 뭐 조은현 구단에 대해서 개인적인 게 없지만 이런 그 감정이 없지만 비례대표라면은 어떤 본인의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사회나 정치 발전에 위해서 기여할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 신청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여성들은 이제 별도로 하고 보면은 축구나 바둑 어떤 그런 그 스포츠나 어떤 취미 동호회 이런 걸 가지고 국가사회에 대한 발전 이런 건 좀 갸우뚱거려지고요. 비례대표 신청 명단을 보니까 취미 동호회 수준이다. 명망가 중심의 이런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요. 저는 사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비례대표 제도 자체에 회의적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국민들의 그 지식 수준이나 이렇게 학력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본인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가서 기여할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대학 진학률이 80%고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좀 검색만 하면은 국회의원 못지않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본인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나 더 기여할지 잘 모르겠고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승희 식약처장,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이미진 한국노총 여성위원장. 여성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정말 들어가서 우리 정치를 맑게 하고 그렇게 기여를 했는지에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이 비례를 대표 신청한들을 보니까 새누리당 별로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 나오면 좀 더 지켜보시죠. 새누리당이 4년 전에 비해서 공천을 참 못하고 있다고 생각 드는 게 지금 물갈이를 하려고 처음에 시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결국은 살생부같이 해서 이제 친박 비박 간의 싸움으로 가버리고 그렇다면 그것을 대중성을 이제 비례대표에서 이제 한번 그 계획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미 유명한 사람들 뭔가 좀 그 지역 공천에서 부족한 것을 갖다가 조건 없이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집권당에 정말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 계층의 대표들이 몰려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의 공천이 지역구 부분도 물갈이가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고 딱 하나 길이 있다면 그나마 자선책으로 친박과 비박 간의 타협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봉합 수준의 공천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공천의 현황이고 비례대표는 저는 정말 새누리당이 엄격하게 지금 형태대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 어떤 당이든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도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비례대표만큼은 지금의 그 공천 흐름을 좀 꺾는 계획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 명당 400만 원 정도를 당에 내야 되는데 600여 명이 지원을 했으니까 400 곱하기 600 하면 24억 원을 새누리당이 번 것은 분명하네요. 당 소식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동해 보시죠. 새누리당에서 윤상현, 유승민의 탈락 합격 여부가 관심사라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의원의 운명이 관심사입니다. 최후의 7인 이제 공천 작업 끝 마무리를 두고 김종인 대표가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찬 의원은 그러거나 말거나 선거 개소식, 사무실 오픈식까지 했습니다. 김병미 의원. 이해찬 의원, 김종인 대표는 날리겠다라는 기사로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됐어요. 네. 계속 개소식도 안 갔대요.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박영선 의원, 본인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박영선 의원의 개소식은 가면서 이해찬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안 가니까 결국은 당내에서 정리가 되는 분위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거는 과거에 2012년 대선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와 문재인 대선 후보가
격돌했을 때 마지막 안철수 대선 후보 입장에서 주장했던 게 이해찬 의원을 비롯한 친노 의원들 뒤로 빠져라. 그래서 그 당시 이해찬 의원을 비롯한 사람들이 뒤로 빠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종인 대표 체제 내에서 친노의 좌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해찬 의원을 결국은 불출마를 시키든 어떤 방식으로 못 나오게 하는 분위기가 잡혀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해찬 의원의 개소식에 김종인 대표는 불참을 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 김종인 대표가 전격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해찬 의원을 배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답이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들만 뽑아봤는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김종인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찬 의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발언을 던졌는데 돌직구를 이렇게 말했네요. 이해찬 의원 뭐 개인적인 명예도 있고 해서 뭐 내가 직접 컷오프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까지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그냥 이해찬 의원 명예롭게 물러나십시오 라고 김종인 대표가 오늘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서 이해찬 의원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찬 의원의 개인적인 명예도 있고 해서 내가 컷오프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명예롭게 물러갈 길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찬 의원은 그러거나 말거나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해찬 대 김종인, 김종인 대 이해찬 힘겨루기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일각에서 대표님이 박영선 의원 얘기 듣고 다 한다는데요. 동아일보 기자가 묻자 내가 박영선 의원 이야기 듣고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허수아비식으로 누구 얘기 듣고 결정한다고 생각하냐? 라고 발끈을 했습니다. 또 이어집니다. 문재인 대표 측에서 비례대표 2번 준다고 해서 핀잔 줬다. 내가 비례대표 하나 오퍼한다고 따라갈 사람이냐라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 말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나 비례대표 정도 나갈 사람 아니다. 뭐 국무총리쯤은 뭐 줘야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세 번째, 네 번째. 선거 끝나면 두고 보자 뒤엎겠다라고 하는 의원들 누군지 다 안다. 어이 무섭습니다. 이 당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아무래도 이 경선에서 배제된 컷오프된 정청래 의원 등등을 의미한 말 같아요. 나까지 그 사람들 목소리 따라야 되냐? 그 순간 내가 가버릴 거다. 가버리면 당골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 뭐 거의 알파고 수준입니다. 개헌시 내각제 총리 적임자가 아니냐? 똑같은 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비례대표 나가시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똑같은 건데 윤 실장님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저는 이 인터뷰를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뭐 다들 재밌게 보셨겠지만은 첫 번째로 이제 왜 월요일 날 나가는 동아일보랑 인터뷰를 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청래 의원 배제돼가지고 야권의 원래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이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상식적인 수순은 예컨대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데 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참 안타깝다. 정청래 의원 훌륭한 사람인데 뭐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조금 기다리면 다시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다독거리는 듯한 하는 게 보통 정치권에서는 상식적인 수순이에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보수신문과 월요일자에 정통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들 목소리 따라갈 줄 알았냐. 나 잘못 생각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직구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뭐 제가 이제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이분은 역시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 기사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나는 하던 내가 생각대로 지금까지 해왔고 예고한 대로 해왔고 앞으로도 예고한 대로 할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인 게 사실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야당의 원래 지지자들을 보면은 아니 김종인 대표가 말한 거는 한 달 전부터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조금 놀란 듯한 몰랐던 듯한 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죠. 이해찬 총리에 대한 이제 탈락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보면은 이게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야권 연대 때문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안 한다는 게 분명한 거고 최대치가 한 김한길 천정배 의원이 이제 개별 탈당을 한다든지 좀 가까운 의원들 몇 명인데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해찬이라는 큰 카드를 내놓는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겠죠. 총선에서 제일 크게 변화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첫 번째. 제가 이제 정청래 의원이 상징이라고 했듯이 이해찬 의원도 큰 상징이 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총선 이후까지 본다는 거죠. 이른바 도로민주당이 총선 뒤에 되는 거를 원초적으로 막아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공천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 수가.
왜냐하면 네.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면 전략가로도 통하고 굉장히 지략가로도 통하기 때문에 친노 계파에서 배후에서 모든 포석을 짜고 있는 사람으로 사실은 이해찬 그러니까 의원을 이제 꼽는 분이 선거 많았거든요. 후에 뭐 뒤엎겠다는 소리 내가 다 아는데 그렇게 될 줄 아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포석까지 보입니다. 임선 변호사님. 그런데 이해찬 의원을 포함해서 마지막 운명이 달린 7명들이 의원들이 그중에 상당수가 이 컷오프 위기를 앞두고 김종인 대표 눈치 보는 것도 바쁜데 박영선 의원 눈치도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박영선 의원이 실제로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마치 뒷받침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어제 박영선 의원의 개소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아직까지 공천 여부가 발표가 나지 않은 의원들이 가서 눈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이 박영선 의원 개소식에 아주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김종인 대표도 왔고요. 정운천 전 국무총리도 왔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이미경 의원, 서영교 의원, 정호준 의원 등입니다. 예. 이분들은 지금 사실상 공천 여부가 이미 결정이 되어는 있는데 발표만 보류 중인 분들로 즉 컷오프 위기 아니냐라는 의원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박영선 의원에게 눈도장을 한 것은 박영선 의원의 지금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오늘 기사가 나왔네요. 예. 뉴스 속보가 떴는데요. 잠시 후 오전 10시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컷오프 명단이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측과 방금 확인을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 이제 6분 정도가량 남았는데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경선 배제 명단 컷오프 명단이 발표가 됩니다. 과연 잠시 후 10시에 발표되는 이 명단 속에 탈락자 명단에 이해찬 의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지, 서른 의원 등등의 나머지 의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지, 누가 살고 누가 배제 대상으로 결정이 될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교수님, 김종인 대표 눈치도 봤고 박영선 의원 개소식까지 참여하면서 눈치도 봤지만 운명의 선고는 이제 오전 10시로 다가오네요. 곧 다가오네요. 근데 우리가 아까 나온 이야기 연장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이해찬 의원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해찬 의원을 컷오프 시킴으로 해서 친노 세력을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친노 정치 세력이 있다면 세대 교체가 사실 필요합니다. 네. 유인태 의원도 물론 났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좀 의사 표명을 먼저 해서 소위 괜찮은 친노라고 분류되는 소장법 의원들이 정치를 계속하게 해주고 예. 굳이 자기가 물러난 것이 아쉽다면은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민다든가 그런 좀 정치적 처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해찬 의원이 즉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김종인 대표의 1인의 공격이 아니라 다른 어쩌면 문재인 대표와도 그런 차원에서의 서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그 이 컷오프식으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명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가도 실제 그런 효과가 저는 난다고 보고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좀 억울할 거예요. 남들은 오로지 김종인 대표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박영선 의원이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한 사람이 많은데 예. 실질적으로 박영선 의원은 벙어리 낸 가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즉 김종인 대표는 어떤 세력과의 움직임보다도 혼자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서운 면은 있지만은 자기 정치 세력 같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단지 저는 김종인 대표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마무리를 잘 지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약간 공개적으로 할 필요 있고 개량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정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 정치적으로 다음 꿈이 있는 게 아니냐. 자꾸 내 나이 몇 살이냐. 나는 꿈꾸지 않는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너무 오래가도 좋지는 않거든요. 대표로서 권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편적인 게 필요하고. 그래서 예. 조금은 공개적이면서 개량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실제 좀 몰래 몇 사람과 모여서 막 정치적으로 세력화 만드는 작업은 좀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은 좀 누가 봐도 그런 흐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쇼크법은 이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제 일당의 당 대표로서 좀 더 무난한 그런 흐름을 좀 만들 좀 필요가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컷오프 결과에 따라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그 공천 과정에 새로운 변곡점이 저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잠시 후 2분 뒤 마지막 공천 뇌관으로 불립니다. 이해찬 의원의 공천 여부가 발표가 됩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생중계로 가장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 공천 결과를 기다리면서 국민의당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국민의당의 가장 큰 이슈는 연대는 없다라고 절대적으로 못 박았던 안철수 대표가 하지만 후보 간 개인적 차원의 연대는 막을 수 없다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걸 두고 또 한 발 철수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기도 하고 안철수 대표는 달라진 게 없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명 의원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국민의당 내용이 있은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천정배 공동대표의 얘기들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됐는데 어제자로 안철수 대표가 했던 얘기가 단일화는 불가능하지만 후보 간 연대를 내가 어떻게 막겠냐라고 살짝 여지를 남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과 당 차원에서의 연대는 나는 반대하지만 후보가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뭐 연대하면 막을 수는 없다.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왜 큰 문제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새누리당이는 50%를 갖고 있는 지역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40%를 갖고 국민의당이 10%를 갖고 있는 후보가 있다라면 그 10% 후보한테 더불어민주당이 양보를 하겠습니까? 죽어도 양보를 안 하죠. 국민의당으로 10% 갖고 있는 후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잘 되라고 후보끼리 사퇴를 하냐? 그럴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 있지만 그 10%를 갖고 있는 국민의당 후보가 예를 들어 다음번 지방선거 때 나를 구청장 공천을 줘 혹은 뭐 이걸 갖고선 과거엔 돈 문제가 오갔던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큰 문제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종 공천 명단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계차를 한번 가볼까요? 박혜자 송갑석,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 설훈 장덕천, 원외 경선지역 4곳입니다. 인천 서구 을, 신동근 전원기, 경기 평택시 을, 김선기, 유병만 이인숙, 충남 아산시 갑, 이위종, 조덕호, 전남 여수시 갑, 강화수, 송대수, 원외 단수지역 10곳입니다. 서울 광진구 갑 전해숙, 서울 서초구 갑 이정근, 서울 강남구 병 전원근, 대구 중구남구 김동열, 경기 의정부시 을 김민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을 김철민, 경기 남양주시 갑 조응천, 충남 아산시 을 강훈식, 전남 목포시 조상기, 전남 여수시 을 백무현. 마지막으로 전략지역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곳 3곳입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을 정호준 의원 지역구입니다. 서울 은평구 갑 이미경 의원 지역구입니다. 세종시 이해찬 의원 지역구입니다. 이상 3곳입니다. 뭐를 한 번 더 해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지막 이 공천 여부를 발표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선에서 배제된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지역, 다시 말하면 기존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전현직 의원들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배제가 된 지역은 크게 3군데인데 역시 세종의 이해찬 의원 지금 경선에서 배제가 됐고요. 공천에서 서울 중구 성동을의 정호준 후보도 지금 배제가 됐고요. 서울 은평갑의 이미경 예비 후보도 최종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정성 의원님, 이해찬 의원이 결국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사실 김종인 의원이 돌직구를 날리고 솔직한 스타일이라서 말하는 거를 보면 예상을 할 수 있죠. 네. 지난번에도 뭐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편집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음날 바로 공청에서 탈락했고. 편집됐어요. 예.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도 아까 인터뷰를 보면은 내 손으로 명예도 있고 내 손으로는 안 한다. 최고위에서 결정되면 한다라고 했지만 명예롭게 물러날 기회를 한번 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바로 이제 배제가 됐습니다. 네. 동아일보를 비롯한 이제 보수 신문에서는 계속 이제 친노, 운동권 정당의 체질 개선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이해찬 의원이
즉시 그 공천에서 계속되면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역시 공천에서 그 배제를 시켰고요. 이것은 앞으로 그리고 또 아까 한 인터뷰 중에서 재밌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그 4차 컷오프 내용을 이유로 본인은 이제 정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겠다는 대목 들어가 있거든요. 네. 공천을 마무리하면은 이제부터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공격하겠다는 부분이 인터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을 통해서 하겠다. 이제 마무리됐고 이제부터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라고 본인의 그 플랜에 따라서 예.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그 어떤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개소식까지 했습니다. 나는 정권 교체에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은퇴하지 않겠다. 이번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 결국 이번 김종인 대표에 의해서 공천에서 배제가 된 모양새인데 제가 이 출력물을 내렸다가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인터뷰한 부분 이해찬 의원의 개인적인 명예도 있고 해서 내가 직접 컷오프하겠다고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만 알아서 물러나시오라고 밝혔는데 윤태웅 실장님 결국 이 발표가 실리는 오늘 아침 김종인 대표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발표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의 이제 배제가 있고, 그다음 그 연대파 있지 않습니까? 김한길, 김영환, 주승용 의원 자리에 다 지금 공천을 했어요. 정성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종인 대표는 3단계 전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당 장악, 야권 정리,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와의 경제 실정론으로 이제 대결. 근데 이제 1, 2단계가 이제는 시간이 지났다. 되는 데까지 되고 안 되는 데까지는 안 되고 1단계, 2단계를 다 정리하겠다라는 이제 결정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 내가 눈이나 깜짝한 사람이냐라고 했는데 이해찬 의원의 컷오프로 배제로 인해 가지고 정청래 의원 문제로 이제 부글부글 하고 있던 원래 지지자들, 강경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건데 아마도 이제 김종인 대표는 속도전으로 갈 겁니다. 경제 관련된 정책을 팍팍 내놓으면서 집으로 예. 나가려고 할 건데 아니 근데 이해찬 의원이 개인적으로 물러날 시간을 주겠다라고 이틀 줬었잖아요. 주말 동안. 이틀 중에 다다. 예. 그럼 김종인 대표가 너무 인정 없네요. 뭐 본인은 본인이 생각한 로드맵대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경제 공약 같은 걸 쭉 내면서 나갈 건데 과연 강경 지지자들이 불만이 많지만 그래도 따라가겠다고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 문재인 대표의 또 워딩이 이제 또 관심사가 되는 거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그 공천 명단까지 지금 나왔는데 이해찬, 이미경, 정호준 의원은 결국 예. 배제되는 순으로 지금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오늘 바로 조금 전에 광진갑도 공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한길 의원 지역구의 전해수 의원을 공천했다 함으로 인해서 이제 김한길 의원이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이 돼버린 상황이 확실합니다. 김한길 의원까지 불출마 선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능성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 전해숙 전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광진갑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공천했다라는 건 김한길 의원이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야권 연대 통합을 위한 불출마 선언이라든지 또 다른 카드를 내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도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해찬 의원이라든지 김한길 의원 입장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인정사정 없다라는 느낌도 좀 받을 만큼 냉철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사회부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면수심이라는 단어로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범행을 숨기려 거짓 문자까지 주고받는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수연 변호사님, 네. 이른바 원영이 학대 사건. 그런데 계모와 친부가 원영이를 숨지게 한 사실을 숨기고자 거짓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죠. 친부가 계모인 아내에게 원영이 잘 있지 하고 문자를 보낸 것이 지난달인 2월 3일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블랙박스 마치 들으란 듯이 차 안에서 나 원영이 찾을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반드시 찾고 말 거야. 라고 한 것이 3월 4일이었습니다. 원영이가 숨을 거두고 난 이후의 일들이죠. 네, 심지어 회사에는 월차까지 썼습니다. 아이를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어허. 그런데 원영이는 2월 2일에 이미 숨졌습니다. 예. 그리고 2월 3일 오전에 그 부모는 아이의 시체를 베란다에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도 이제 사실을 은폐하고자 조직적으로 자신들이 문자 메시지나
이런 블랙박스를 남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 은폐 흔적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예. 그뿐만 아니라 또 2월 20일경에 경찰들이 뭐 엄마 그 계모의 말만 믿고서는 아이를 길 가다가 어디다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해서 그에 비슷한 CCTV를 찾아내자 맞다. 저 사람이 바로 나고 저 아이가 원형이다라고 한 바람에 2월 20일경에는 경찰의 드론에 해군의 해경까지 동원해서 이 추운 날 물속에 들어가 갖고는 시체를 찾느냐고 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모든 게 바로 그 부모의 거짓 때문에 비롯된 일인데요. 정말 저는 요즘 계속 사건이 있었잖아요. 친부모가 얼마 전에 겨우 석 달 된 아이를 죽였었고요. 또 친부모가 아이를 죽인 다음에 냉동실에 아이를 넣은 사건도 있었고요. 요즘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종이 태어났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정신분열증이 올 정도로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부모는 당연히 아이를 사랑하고 하는 이 상식이 깨어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새로운 인종이 태어났나 싶어 너무 충격적입니다. 정말 소름 끼친다라는 표현이 딱 이 경우예요. 저도 어저께 사설을 쓰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악마를 보았다. 그런데 이제 막 지워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설에서 들어갈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는데, 제 심정도 그랬고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이를 죽인 것들의 그 잔인함과 악독함도 대단하지만 그 다음에 범행을 갖다가 은폐하려고 모의하는 그런 것의 어떤 감교함과 인간의 어떤 극한 그 어떤 나쁜 측면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손을 떨리면서 어저께 썼습니다. 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영이가 숨졌던 날 바깥 기온이 영하 12도였다. 광고 후에 휘날리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의 휘날리 기사, 휘날리 사진은 바로 이분입니다. 한 머리 아픈 정치 얘기를 하고 또 원영이 얘기까지 해서 다시 우리 이세돌 구단의 저 미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살인 미소, 승리 미소. 알파고가 감정을 느꼈다면 과연 패배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아쉽죠. 몰라서. 아쉽죠. 몰라요. 감정을 몰라요. 기계라. 내일 드디어 5번째 대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마지막 대국인데 이미 승패는 알파고의 승리로 결정이 났지만 그래도 인간과 기계의 대결에서 이세돌 구단, 인간 대표가 이겼으면 하는 마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아마 전 세계 인간들이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세돌이 진 거지 인간이 진 게 아니다 라고 3번째 대국 패배 이후 이세돌 구단이 밝혔는데 인간도 이기고 이세돌 구단도 이겼다 라고 5번째 대국이 끝나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는 인간의 승리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Like a lion